비대칭 전력이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비대칭 전력 이런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비대칭 전력은 거짓말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생각해요. 쟤네가 핵을 가졌구나. 그리고 쟤네 잘 사는 나라인가? 이런 거랑을 착각하게 믿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 북한을 그냥 벗어나기만 해야 된다면 DMZ를 택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현실하고 너무도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그냥 사회적 부품으로 이용당하고 있구나. 나의 선택권은 없구나.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대한민국의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류성현입니다. 북한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중국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또는 DMZ로 가거나 이렇게 세 루트인데, 세 루트를 다 처음엔 중국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DMZ였습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 아는 사람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게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루트는 포기하게 됐고, 그리고 바다로 가려고 해도 바다로 가려면 뭔가 그 배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잠수복 같은 거 그걸 입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잠수복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산소통 달린 거는 더구나 이거는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DMZ를 택했죠. DMZ를 택한 이유는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휴대폰을 쓰면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걸로 가려면 해서 북한 휴대폰에도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중에 중국어 배우기 어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깔았어요. 깔았는데 이거 내가 중국어를 배워서 언제 간다는 거야. 네,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걷어치웠죠. 사실 북한을 그냥 벗어나기만 해야 된다면 DMZ를 택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북한을 벗어나서 빠르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어요. 제가 중국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중국으로 도망쳐가지고 산길 타고 그냥 어쩌다 보면 어디 다른 북한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제가 목적한 바를 단기간에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목적은 한국에 빨리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어딜까 하다가 DMZ가 결정된 거죠. 계기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이 땅이 과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만한 땅인가? 이거 여기서 내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계를 본다면 북한의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현실, 그 실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현실하고 너무도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그냥 사회적 부품으로 이용당하고 있구나. 나의 선택권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조선시대에 백종같이 그냥 밟히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니까 이 사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힘든 게 제 주변의 사람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피해받을 거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조금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죠. 또 더 과감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저로 인해서 피해받을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상당히 심했죠. 물론 가족도 진짜 넘어야 될 한 부분이지만 또 제 주변의 군인들, 제가 같이 7년 동안 같이 잠자고 먹고 그리고 같이 우정을 나눴던 그 사람들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넘어야 되는 이게 힘들었어요. 여기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 그런 말들 하죠. 가족 이걸 또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이나 또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족을 첫 번째 다 꼽잖아요.
네, 물론 가족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은 가족만큼이나 또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더라고요. 만 17살에 가족하고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헤어지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외지에 나와 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그 뭔가 관계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진 가족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다 피해받을 걸, 이런 걸 감안하고 한국을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좀 컸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접는다면 그냥 영원한 노예로 살고 그냥 영원히 다 모두가 다 짓밟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이 노리고 있는 그거고요. 그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일을 벌이기도 전에 비밀이 새 나가면 그거로 인해서 괜히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음 최소한의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방어 대책도 전혀 없는데 "나 한국 갈 거야." 했다가 그냥 좀 저만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초 이야기를 안 했죠. 네. 그리고 내가 한국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처벌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모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최소화하느라고 또 이야기도 안 했고요. 제가 탈북을 고민하다가 'DMZ를 가야 되겠다.' 했던 그 시즌이 한 1 월쯤 되거든요, 겨울. 그런데 1월 달에 DMZ를 결정했는데 그때 당장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멀리서도 사람이 그 산속으로 걸어가는 거 다 보이거든요. 이게 나무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DMZ에는 지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뢰를 넘는데 그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때 고민을 시작했는데 '아, 장마철에 가면 되겠구나.' 예. 장마철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흘러내려가는 지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지류들의 수면이 불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지뢰를 못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름에 나무숲을 통해서 나무가 우거진 그런 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뢰도 안 밟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요건 가장 또 중요한 건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경계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다 TOD라는 장비를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북한에서 제가 경계 근무를 오랫동안 서본 경험에 의하면 비 오면 근무 서기조차 싫거든요. 비 오니까 밖에 내다보기도 싫어요. 옷 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짜에 가면 얘네가 나를 볼 수도 없겠구나.' 그냥 뭐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택해서 여름을 택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그 정점을 택하게 됐던 거죠. 그곳이 사실 '내가 갈 거야.' 하고 3 년을 계획했다기보다 '갈 거야.' 하고 딱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3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3 년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 일시적인 충동으로 다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잠시 참고 보면 '아, 별게 아니었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딱 경험해 보면 한 대 딱 얻어 맞았을 때 그때 참냐 안 참냐 이에 따라서 사건이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내 결심을 내 스스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차원도 있었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결심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예. '아,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게 한 번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아, 너 생각이 맞아.'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 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다음에
뭐 주저없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3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고민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 보게 되는 거죠. 탈북을 딱 하면 그냥 저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런 변화 이런 거를 전혀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금하고 그때 당시는 아는 정보의 차이가 완전히 그냥 천양지차로 다른데 그때는 진짜 단순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당 이거는 끝내버려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아가는 지인들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게 가장 큰 이유였던지라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런 시를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시가 제 머릿속에 지금도 각인되어 있거든요. 남이장군이라는 사람이 쓴 시래요.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운마모 남아이십 미평국 후세 수칭 대장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 우리나라 홍길동전이 있죠. 네, 북한에는 홍길동이라는 그 잘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신상옥 감독님인가 만든 영화인데 그거 연출인가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꽤 잘 만들었구나 하거든요. 근데 홍길동이가 그 7살 땐가 그 남이 장군이 쓴 시를 줄줄줄 읽어요. 그걸. 근데 제가 20세 막 이제 궤도에 들어서고 제 하나 몸건사는 그냥 거뜬히 해야 될 판인데 이거는 배고파서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 스스로의 선택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남이 장군은 20대에 나라를 생각했다는데 이건 저는 제 하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사회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건 평정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때 막 같이 겹쳐들었었죠. 뭐 직접적으로 너 노동당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뭐 조금이란 제스처, 행동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생각 같은 게 비춰지거든요. 그 심리학의 행동 심리학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뇌를 우리가 파헤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딱 들여다보면 심리학 얘가 노는 걸 보니까 노동당을 위해서 한목숨 바칠 이런 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 있구나.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얘도 있구나. 근데 얘네가 참 괜찮구나. 이런 거를 사전에 다 그냥 미리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 가서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나 그런 지도적 지침이죠. 예. 그리고 경제적인 뭐 도움도 될 거고 이런 걸 내가 받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쭉 생각의 그런 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 북한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지 이게 가장 궁금했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저에게 총을 땅 쏠 거라고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들이 뭐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을 굳이 죽일 이유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쭉 갔는데 진짜 총 들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이 무섭고 이렇다기보다 근데 위압감은 들더라고요. 제가 한 여기에 넘어올 때 중사로 넘어왔는데 군복은 안 입고 왔어요. 민사복을 입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중이 한 50kg 그 언저리였거든요. 그런데 앞에 딱 저를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은 다 그냥 신장이 그냥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거기다가 눈만 딱 내놓고 그냥 다 얼굴도 다 감싸매고 전투화끈을 질끈 등고매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쭉 둘러보니까 좀 쫄긴 하더라고요. 그 위압감에. 그렇지만 얘들이 날 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와서 저를 이제 묶으려고 할 때 나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묶습니까? 이런 말을 그분들에게 할 수가 있었죠. 거진 안 해본 게 북한에서 직업 막일 이런 걸 안 해본 게 없다고 할 만큼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컴퓨터만 잘 다루고 북한 말로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컴퓨터만 잘하고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이런 것만 하면 나는 그거 다 해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직업의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진짜 단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다 해봤고 북한에서는 제가 운전병을 했습니다. 운전병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의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런 직급 높은 사람 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장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계급에 따라서 얼굴의 색깔이 달라요. 차종이 안 좋고 계급이 낮은 사람의 차 운전병은 얼굴이 새까매 있어요. 네. 왜 새까마냐면 맨날 차 그 배때기 밑에 들어가서 차 수리하고 심지어 엔진 수리도 하거든요. 네, 제가 운전병인데 엔진 수리도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차를 탁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에 문 열고 이제 딱 저를 태워 가지고 이제 서울로 뭐 이게 상급 단위로 이제 압송을 이제 저를 하는데 시트가 딱 들어가는데 시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부대 사단장 차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내렸던 사단이 그냥 한 개 소초 정도 되거든요. 한 개 중대 단위 뭐 요런 건데 중대 앞에 차를 쭉 세워 놓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어떤 차를 탔는데 사단장 같은 차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주변 차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쭉 눈여겨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선명하게 이빨들이 뚝뚝뚝 있는 게 그게 신기했어요. 네, 북한에서는 타이어가 그냥 재생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재생해서 그 타이어 펑크 나고 어디 가다 타이어 터지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고생을 더 하죠. 그래서 타이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 슬로건이 있어요. 김정은이 내놓은 슬로건. 아마 김정일 때도 그런 슬로건이 있었을 거예요. 선군 정치라는 걸 시작을 그 김정일이 집권해 가지고 했는데 1995년도 들어서면서 그때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 보위도 우리가 다 맡자 하는 걸 군대 한데 너네 그 구호로 내세워라.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건설, 국방 이걸 다 군인들이 한 거예요. 심지어 금 캐는 것도 군인들이 하거든요. 탄 캐고 그리고 금 채취하는 거 있잖아요. 금 채취하고 물고기 잡는 군인들도 있거든요. 군대가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네, 뭐 앞에서 그 심지어 이 전문 건설 부대 공병은 그냥 집만 지어요. 김정은 특각 짓고 이런 돈 되는 건물들 이런 것만 짓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군대 입대하자마자 딱 보면 똥만 퍼요. 네. 그 10년 동안 똥 푼다 하기보다 그 입대했는데 딱 보니까 너는 똥 푸기에 적합해. 그래서 똥퍼 이런 애가 있어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가 천연 비료라고 봐야죠. 그게 인분을 쓰거든요. 농사를 중대마다 쭉 경쟁해서 짓는데 인분을 많이 훔쳐다가 갖다 놓은 부대가 농사를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그 일과 보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행보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똥당번 한 2명 정도 선발해 놔라. 이렇게 지시를 주면 얘네는 딱 선발돼 가지고 일과 참가를 전혀 안 해요. 그냥 지가 똥간에 앉아 가지고 그냥 누가 와서 딱 똥 싸고 가면 이걸 꺼내 가거든요. 받아 가거든요. 다른 중대들이 훔쳐 갈까 봐. 우리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직들이 있어요. 네. 뭐 돼지, 염소 그리고 버섯도 키우고요. 네.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운전병은 이건 뽑혀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네. 운전병을 뽑혀 가지고 된다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일 산 정점이나 어디 산골짜기에 로켓 있잖아요. 로켓 그거나 또는 포탄 나르는 차들 쓰지 않는 차들이 있어요. 평시에는 그거 그냥 맡고 있죠. 그런데 상시에 동원되는 차, 예를 들어 심지어 어디 뭐 채소실로 배추실로 가는 그런 차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우연히 선발된 게 아니에요. 다 돈 주고 또는 어디 인맥이 있어서 선발된 경우죠. 네, 근데 뭐 저는 군대 갔는데 어떻게 뭐 넘어졌는데 떠감지에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운이 조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인맥으로 선발돼 가지고 갔었던 거죠. 북한의 군사력을 이거를 단마디로 평가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또 강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단마디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장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이런 걸 보면 진짜 그냥 한심하죠. 예, 그냥 한 대 치면 넘어갈 군대죠. 그런데 또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들이 있어요. 비대칭 전력이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비대칭 전력
이런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비대칭 전력은 거짓말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군인들에게 그 첫 번째 대상은 북한 내부 사람들이에요. 내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청 세. 엄청 세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야, 그래도 강자 따라와야지. 약자를 따라가면 되냐? 우리 따라와야지. 이런 방향으로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인공위성 쏘고 핵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회주의 대가정 행복한 나라고, 이런 거를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게도 또 사기치는 거죠. 외부에도 이제 이걸 듣잖아요. 들으면 쟤네가 핵을 가졌구나. 그리고 쟤네 잘 사는 나라인가? 이런 거랑을 착각하게 믿게끔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북한이 핵동력 핵 잠수함,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핵동력으로 갈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한다. 이걸 사진에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딱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도 그래요. 전문가들도 북한에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이상 북한이 했던 말, 그리고 그 사진에 있는 거,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북한이 딱 철저하게 거짓말하면 전문가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공개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곳에서 그래도 그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애들 거짓말하는 거 딱 알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쟤네 거짓말 하고 있구나. 느낌으로 저는 이제 때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핵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네. 만든다고 하더라도 진짜 몇백 년 후에 뭐 만들지 말지. 핵잠수함, 이게 우리가 지금 원자력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핵잠수함 만들겠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게 많아요, 우리도. 근데 북한은 핵발전소가 없습니다. 핵발전소가 없는데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애가 저기 7살짜리 애가 애를 낳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핵발전소는 상당히 그 규모가 커가지고, 이거는 뭐 북한이 만들겠다고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핵잠수함에 넣을 수 있는 이거는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만들고, 그리고 잠수함이 물속에서 그 높은 압력을 다 견뎌야 돼요. 그걸 지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걸 할 것 같으면 이미 핵발전소를 만들었겠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또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야, 북한이 저걸 만드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거짓말로 하고 외부 세계 사람들에게도 거짓말로 하고, 그래서 총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김정은 체제를 누군가 건드리지 않게끔,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세습 독재하고, 이걸 바라는 거죠. 그 애들도 진짜 잘 먹고 뭐 훈련 보장이 잘 따라서줘야 이게 잘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 뭐 공군보다 걔네가 보병 전술에서랑은 좀 우월하고 땅에서는 잘 싸운다, 이럴 때는 맞아요. 팩트인데, 근데 전반적인 세계적인 군인들 스탠다드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이 결코 잘 싸우는 게 아니죠. 네.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떨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무기 체계 자체가 떨어지고요. 이런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폭풍군단보다 더 다른 부대들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부대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잘 싸워요. 네. 근데 이거는 극히 극소수인 거고, 폭풍군단은 특수 병종으로 따로 분류를 할 만큼 인구가, 그 병력 숫자가 좀 꽤 돼요. 되다 보니까 병력 수 플러스 그리고 일반 병정보다 조금 우월하다. 네, 이게 결합되면서 조금 북한 군에서는 쟤네 좀 주먹 좀 쓰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 쪽이랑 파병 간 사람들이 폭풍군단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북한 군에서 실질적으로 싸움을 진짜 잘한다 하고 공개했었던 부대가 하나 있는데, 걔네는 침실이랑 생활관이 우리 한국군하고 대한민국 군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써요. 네, 그리고 식단도 상당히 높아요. 걔네 영상으로 공개된 거 보니까 김정은이 거기, 제가 그 부대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은이 그 부대를 집권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부대를 방문했거든요. 방문하고 모란봉악단이라던가 얘네들 다 데리고 가서 그 부대 앞에서 공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걔네는 숫자가 적어요.
네. 숫자가 적다는 거는 이거는 얘네가 그 군대 내에서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도 의미하거든요. 전체 세계적인 뭐 그런 흐름이랑 봐도 군대가 있으면 거기서 소수 몇 퍼센트가 특수부대인 거지, 거기서 50%가 특수부대라면 이거는 뻥인 거잖아요. 북한은 특수부대, 폭풍군단 비슷한 애들이 한 20만 명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북한군 전체가 128만 명인데 20만 명 특수부대다. 그게 무슨 특수부대가 아니죠. 네. 그런 면에서 폭풍군단이 엄청 강하다 하는 거는 좀 과장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저는 제가 뭐 탈북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지원해서 갈 것 같아요. 자원해가지고 나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북한 내부 자체가 그냥 전쟁이에요. 예, 전쟁인데 제대로 먹질 못해요. 먹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고생하는데, 저게 전쟁판에 러시아에 갔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좀 소수잖아요. 너네는 조국을 떠나서 저게 그래도 명예를 걸고 싸운 애들인데 돌아오면은 우리가 대우해 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가는 기회를 좀 더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북한 군인들이 많은 수가 진짜 힘들고 불합리한 걸 다 겪어 이거 이겨내는 게 노동당에 가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쟁 같은 데 갔다 오면 노동당원 되는 거는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러시아에 가면 최소한 내가 잘 먹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군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민간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배 타다가 러시아 쪽에 가면 낙지가, 여기서는 오징어라고 하는데 오징어가 엄청 크대요. 오징어 잡으러 러시아 바다까지 갔다가 러시아에 구금됐대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버터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감옥에 왔는데 그 새끼들은 그 버터를 주더라. 그러면 감옥 밖은 어떨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게, 야, 우리는 지금 뭐 진짜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해도 여기서 내 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데, 야, 러시아는 살만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가면 최소한 고기도 먹고 내 배 하나 그냥 잘 건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겹치는 거죠. 진짜 부대마다 너무 달라요. 전반적인 보병은 못 살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해군, 그리고 조금 잘 산다는 게 공군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대마다 특성이 있어요. 육군은 잘 이사를 가요. 야, 너네 이 부대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 중대 단위로 대대 단위로 이제 골짜기에 하나씩 진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부대 규모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공군 같은 경우는 비행장 활주로가 10리 정도 되거든요. 10리이고 비행장 활주로는 다 개활지대에 있어요. 산골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장 근처는 다 위수구역으로 지금 치는데, 활주로를 내놓고 나머지는 다 농사지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가 있어요. 북한 군대는 1년에 자기들이 알아서 농사 지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고, 뭐 병종에 따라서 너네는 6개월 식량을 너네가 알아서 해, 너네는 뭐 3개월 알아서 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공군은 좀 유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 또 훈련 같은 거 나가도 비행장 나가거든요. 근데 얘네 육군은 어디 뭐 천리 행군 가요. 그냥 다 짐 다 싸들고 겨울 내거 밖에 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더 고생스러운 거죠. 그래서 식단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는 아마 일군이나 공군이나 많이 식단이 비슷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기름이 조금 있었거든요. 석유, 항공석유를 장교들이 많이 빼다가 장마당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가는 쌀에다가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육군 간부들은 군인들에게 쌀 떼먹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군이 좀 괜찮았죠. 네. 그래서 군 부대가 다 천차만별인데, 심지어 어떤 부대는 감자 몇 알로 한 끼를 내거든요.
감자 요만한 거 주면서 요거 한 끼 아침, 점심 매달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어떤 부대는 쌀밥 먹어요. 쌀밥도 그냥 막 남아서 안 먹어요, 또 쌀밥도. 그런 부대는 극소수 노동당 간부 자녀들, 그리고 돈 진짜 많은 그런 권력층 뭐 결탁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 똘똘 뭉쳐 있죠. 그래서 북한군은 군대가 다 이젠 그룹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설하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 그리고 좀 편하고 여기 쪽에 심지어 여기 어디죠? 판문점 가면 걔네 북한군 탁 나와 있잖아요. 걔네도 철저하게 다 검증하고 집이 그래도 배경이 좋은 애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 분리돼 있다는 거죠.